오늘은 제가 좀 더 흥미롭게 PPT 구성을 좀 해왔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앞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고요. 뒤쪽에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중간 부분은 그냥 이어가는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아마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핵심일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말로 뜻매김을 한 뒤에 죽음이 뭐냐, 삶이 뭐냐, 사랑이 뭐냐, 뭐 등등 우리말 자체를 뜻매김을 한 뒤 이걸 기초로 해서 다양한 현상들, 특히 학문적으로 증명이 필요한 이런 물음들, 이런 것들을 꼼꼼히 추적하고 현상학적, 해석학적 방법으로 증명하는 이런 과정을 평생 해오고 있는데요. 그런 방식, 그런 방법론적인 체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다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나 알고 있죠. 초등학생들이 한번 얼굴 그려봐라, 손 그려봐라 그러면 다 그립니다. 근데 그리다라는 이 낱말의 뜻이 뭐냐 한번 풀어봐라. 그러면은 알긴 아는데 이 낱말을 풀어내는 게 좀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사전을 들춰봐도 낱말의 뜻 농치들은 나오는데 이 하나로 꿰을 수 있는 어원이라는 거, 이 낱말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왔는지 이런 거를 밝혀놓은 연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다라는 이 낱말은 프레게머티즘이라는 게 사용할 때는 뜻을 다 알지만은 이 사용 전체를 꿰을 수 있는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내진 못해요. 중구난방으로 쓴다는 거죠. 사람마다 그냥 마음대로 쓰는 것이고요. 그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이러한 쓸 때마다 또는 사람마다 시대마다 그리다의 뜻이 달라지면은 우리에겐 통일성, 체계성이라는 걸 갖출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결국 드로잉 또는 이제 페인팅 이런 말로 다 우리가 하는 이 활동들의 의미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드로잉이라는 뜻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그냥 하는 거 이렇게 이제 행위로서 증명을 하게 되는데 그리다라는 이 낱말은 좀 변형이 좀 심하게 된 낱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의 뜻을 이해하면 어떻게 지금까지 쓰이는지를 쭉 거꾸로 추적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을리다, 그슬리다. 여기가 이제 경상도니까 그슬리다는 말 쓰시죠? 안 쓰네? 그슬리다, 그을리다, 끌리다, 끌음. 네. 어쨌든 검게 뭐 만드는 과정인데. 경상도에서는 끄실리다. 끄실리다. 네, 끄실리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어쨌든 같은 말입니다, 그게. 햇볕에 그슬리다, 그실리다, 또는 끄실리다. 뭐 다양한 발음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연기가 핵심입니다. 불이 탔어요. 불이 났는데 불이 쑥 지나가고 나면은 그 연기에 그을려가지고 검은 자국들이 막 남잖아요. 흔적, 불이 지나간 흔적들이 나타나고 굴뚝에 있고 숯검댕이 있고 불이 만들어낸 흔적, 이것이 바로 그을림입니다. 그러니까 그을음이라는 것은 그림자라는 말에도 남아있는데요. 이 그림자의 중요한 뜻은 햇빛이 비쳤을 때 햇빛에 그을러서 만들어진 검은 부분, 이것이 그림자입니다. 이 자라는 것은 이제 히읗이 붙어 있었는데 원래 잤다. 그러면 이제 그 손가락을 이렇게 우리 이제 자벌레 할 때 재다라는 말의 어원이 게 잤다인데 물레를 잡기도 하고 뭔가 뽑아내가지고 길이를 갖는 모든 것, 이것이 이제 자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자는 그러니까 길이를 갖고 있다가 양, 이것도 이제 자가 됐어요. 푸는 것도 자가 되고 양도 자가 되고 크기도 자가 되고 이제 확장이 된 거죠. 오늘 주제가 확장적 이해잖아요. 그리다란 원래 낱말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끓음과 관련된 뜻을 갖고 있다가 점점 사람들이 많이 쓰이고 또 넓혀 쓰이다 보니까 그 뜻도 넓혀지게 됐다. 이것이 오늘 제 강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그을게 만들 때 핵심이 뭘까? 무엇이 그러면은 그을게 만드는 걸까? 이게 숯이죠. 숯검댕. 숯을 가지고 씩 그면은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색칠하듯이 할 수도 있고. 그러다 이제 이 숯을 넘어서서 이제는 다양한 종류, 처음엔 철필, 뾰족한 것들을 많이 썼습니다. 돌멩이라든지 뾰족한 나뭇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은 이제 종이가 발명되면서 종이가 발명된 뒤에는 붓이라든지 연필이 주로 이제 그리기의 핵심이 이제 되어 왔는데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그릴 수 있는 어떤 종이 또는 비단 또는 파피루스 또는 점토 이런 것이 발견이 되면 또는 발명이 되면은 잘 쓸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필기 도구 또 그리기 도구들이 또 발명이 돼가지고 또 발명이 되면 또 새로운 더 좋은 이런 이제 그리는 판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일으키는데 어쨌든 기본 출발은 이렇게 그름이라고 하는 무엇인가 불이라든지 빛이라든지 또는 나름대로의 검게 만들 수 있는 최초의 색깔이 그러니까 검은색이었던 거죠.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리다의 뜻을 좀 잡아나가시면은 쉽게 아마 설명해 줄 겁니다. 36,000년 전에 그 효베 동굴이라고 하는 이 동굴이 무너져가지고 밀폐가 됐어요. 밀폐가 되니까 진공 상태가 돼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유적들이 그대로 보존이 돼서 발견이 됐는데 거기 아주 놀라운 그림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림만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 그림인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뭐 인터넷에 한번 쇼베동굴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아주 화질이 좋지는 않지만은 무엇이 그려져 있는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화면을 키워봤는데 이게 콧불소인지 뿔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건 멸종이 된 것인데 뭐 이런 그림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압권이 돼가지고 가장 널리 알려진 게 말을 그린 겁니다. 전 이걸 보고 누가 이건 모작을 한 게 아닐까? 몰래 가가지고 벽에다 그려놓은 걸 거야 아마 저거. 36,000년 석기시대 사람들이 그때 처음 이제 불을 쓰게 됩니다. 불을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익혀 먹을 수 있어요. 날걸로 먹을 때 하고 익혀 먹다 보면 먹는 것도 쉬워지고 소화도 쉬워져서 창자가 짧아집니다. 이거 엄청난 이제 인류의 진화의 혁신적인 내용이에요. 불에 어떤 음식을 익혀 먹어서 창자가 짧아졌다. 한 2m 정도로 줄어드는데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먹는 데 쓰이는 에너지가 머리에 쓰일 수 있게 돼서 머리가 폭발적으로 이제 커지게 됩니다. 머리가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불의 발견은 인류 문명사에서는 단순한 게 아니죠. 이 손의 이런 엄지손가락의 진화와 맞먹는 그런 엄청난 인류 문명의 어떤 발화자가 됐던 것인데요. 그때 그들이 썼던 게 바로 불이었습니다. 이게 동굴이기 때문에 깜깜하죠. 그럼 이들은 횃불을 사용해가지고 동굴을 밝혔던 것이고 그 숯을 가지고 이 말을 그렸습니다. 근데 야생마일지 길들여진 말일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리로 있는 거 보면 야생마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지금은 알 수가 없는데 그럼 이런 걸 왜 그려놨느냐? 동굴벽화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선사시대의 유물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주술적 의미가 있다라고 많이 합니다. 내가 사냥하는 동물과 그걸 먹는 사냥하는 나하고는 하나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야. 이게 하나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사냥하는 것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뭐 그런 의미에서 숭배의 대상으로 그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가장 제가 주목했던 것은 거기에 손바닥을 새겨 넣었어요. 붉은 염료로. 검은색이 아니죠, 그죠? 붉은 염료를 썼기 때문에 요거는 흙을 사용한 것입니다. 붉은 염료를 이제
흙을 사용해가지고 여기다가 자기 손바닥을 그렸는데 이게 현대 인류의 손바닥하고 좀 달라요. 가만히 보시면은 엄지손가락이 길어요. 요거는 약간 원숭이에 가까운 것처럼도 보이는데 원숭이는 검댕을 들고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종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여기다가 자기의 이 내가 그렸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엄지손가락이 짧아요. 현생 인류랑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손가락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당시 쭉 쇼베 동굴에 살던 자기 선조들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차이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에 보시면은 쇼베 동굴 관련된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요. 이렇게 듣기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한반도에도 있었습니다. 쇼베 동굴은 유럽의 스페인 밑에 있는데 한반도에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 바위 그림이라고도 얘기하고 암각화라고도 합니다. 바위에 새겨놓은 그림.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이 한국의 이 작가들에 의해서는 상상력을 별로 작동시키지 못한 것 같아요. 굉장한 보고인데 이것이 우리의 상상력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바위인데 여기 보이시면 이제 이렇게 물이 차면은 요까지 가려집니다. 선사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수위가 올라가면은 여기 가려져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보호막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시면은 그냥 여기 이제 그 수몰 지역에 지금 여기 반대를 엄청 많이 했는데 실제로 선사댐 만들 필요도 없는데 만들었던 뭐 그런 사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보존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보면은 그냥 바위 덩어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 보면 뭔가 이 바위를 정으로 쪼아가지고 그림을 그려 넣었어요. 근데 잘 안 보이는데 요거를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좀 뭘 그렸는지 해가지고 살펴보니까 고래를 좀 그렸어요. 도대체 왜 고래를 그렸을까? 처음에 이제 쇼베 동굴 때 말씀드렸잖아요. 사냥꾼과 사냥감은 같은 것이다. 하나의 세계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사냥감은 숭배의 대상이 됐었다. 그를 기리는 것이고 또 보면은 다양한 종류의 고래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특징들이 나와 있고 또 사람도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도 좀 있는데 여기도 사람이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사람이 그려져 있다는 것은 아까 손을 그 동굴 벽에다 찍은 거하고 같은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나다, 우리다라는 그 표식을 해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고래의 다양한 형태와 모양을 그대로 본떠가지고 또 크기도 크면 크게, 작은 고래는 작게 이렇게 그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도마뱀 비슷한 것도 있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이게 지상 바다에 사는 동물인지 또는 육지에 사는 동물인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지에 사는 동물도 있고 바다에 사는 동물도 있고 그물도 있습니다. 그물. 그러니까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았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이라고 했을 때 이런 암각화를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그림은 맞는데 금을 그어서 그린 건 아니야. 근데 쪼는 행위를 자주 하면 금을 긋는 거가 같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점을 찍어서 결국 선을 만드니까. 그러면 점묘화라는 개념으로 보면 이것도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쪼았다, 조각도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림에 대한 정의가 뭐냐? 지금 계속 헷갈립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을렀다. 그래서 검은색밖에 없었는데, 안료가 들어오고
물감이 들어오면서 페인팅, 바르는 게 도입이 되고 쪼는 게 들어오고 형태는 여러 가지가 이제 그리는 형태는 여러 가지인데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면 우리가 모두 그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다라는 이 낱말의 뜻을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리다는 중요한 특징이 한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는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는 도구. 보통 뾰족한 것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 도구를 사용하는 손이 있어야 됩니다. 발로도 물론 그릴 수 있는데 이때에는 이제 몸으로 그리시는 분도 있죠. 몸으로. 또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리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신체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 도구를 가지고 금을 긋는다. 그리고 금을 이어가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단계, 3가지 단계를 가지면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 지점이 바로 이제 점인데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쓸 발은 바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라는 말도 또 한자여서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말로는 아주 쉽습니다. 불티입니다. 불이 타오르면은 티가 튀어올라가지고 날라가지고 이렇게 불꽃이 이제 여기를 흩어지게 되는데 불꽃이 흩어져가지고 똑 떨어지면 이게 티가 됩니다. 그러면 이 티, 불꽃이 떨어져서 불티가 날린 그 자리는 나중에 검게 그을러져요. 그러니까 불티도 그럼 이 티라는 것도 뭔가 있던 부분이 터졌다는 건데 이 불티도 그러니까 그을음과 연결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불과 연결돼서 처음에는 그리다라는 그 낱말의 뜻이 이해가 됐다라는 게 이제 일단 제 이야기의 핵심이고요. 그리다는 그런데 이것이 좀 더 문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중요한 특징을 하나 갖게 됩니다. 샤머니즘적인 이런 주술적인 관계로부터 인간이 주도가 되는 창작의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창작이 된다는 것은 글자를 발명하는 것과 같은데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표현하는 것을 공유하고 공유되는 것을 후대에 알려주는, 넘겨주는 역사적인 전승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갖게 됩니다. 창작이라는 말을 저는 짓는다라고 좀 쓰고 있는데요. 옷을 짓고, 집을 짓고, 시를 짓고, 제도를 짓고, 짓는다라는 것은 이제 자아내는 과정, 뽑아내는 과정, 재료를 추출해내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 재료를 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사람이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어떤 꼴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지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기는 이 창작이라고 하는 지음의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어진 것을 우리가 집이라고 한다면 그림은 이런 그리기의 결과물인 그리기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리기의 집이라는 말이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어놓은 이 집을 들어와 사람이 살죠. 그리고 이것이 보존이 됩니다. 허물어지기 전까지는 사람이 살 수가 있는, 물론 사람이 떠날 수는 있지만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림도 꼭 그런 형태로 생명력을 유지해 간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걸 지으면 재료가 있어야 되고 도구가 있어야 되고 설계가 있어야 되고 지어서 집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림에 따라서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머물러 살게 됩니다. 사람이 떠나면 그림도 허물어지겠지만은 그림 자체가 또 허물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림은 하나의 집이다. 이렇게도 이해해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이 점점점 이제 채색화, 채라는 게 이제 빛이라는 뜻인데, 빛을 칠하는, 빛을 내는 이런 방식으로 좀 화려하게 바뀌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리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걸 페인팅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둘 다 칠하다, 칠은 이제 옷이라는 것인데, 옷은 좀 검은 빛을 냅니다. 옷장이라고 할 때 이제 옷으로 만들어진 장을 보면 까맣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검은 칠이 칠의 대명사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절에 가면은 단장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화려한 오색, 오방색을 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색을 내면서 지금
색의 종류는 3만 가지쯤 됩니다. 이건 일상으로는 분류가 안 돼가지고 번호를 매겨놓긴 했는데 3만 가지의 색을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근데 눈으로 구분할 수 없지만 종류는 꽤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인류가 한 3만 년 정도 이전부터 색감을 가져왔었고 색에 대한 표현들을 말들을 키워왔고 갈고 닦아와서 어느 순간에는 이 색깔을 생산해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색깔을 생산해내기 시작하면 이제 안료, 물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럼 이제 만드는 비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하나의 물감을 만들면 그것을 칠한다라는 말은 이제 바르다라는 말인데요. 바르다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올바르다 할 때 그런 바르다도 있는데 벽에다가 펴서 쭉 붙어 있게 만드는 게 바르다입니다. 풀이 대표적이죠. 풀을 써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펴가지고 무엇인가 달라붙게 하면은 그것이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다라는 것은 위치와 관계된 부분도 있고요. 다른 것들과의 관계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펼쳐놓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감이 덩어리 있는데 이것을 어떤 벽과 같은 종이 같은 캔버스에다가 이렇게 펼쳐놓으면 그것을 바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인팅은 그런 뜻입니다. 뭐 어려운 말이 전혀 아니죠. 색을 발라라, 칠하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기라는 것은 일단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기라는 것은 그림을 만들어내는 행위인데 그림을 완결짓는 행위다. 그러니까 그림의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은 일단 첫 번째 그 그림으로서의 그리기에서부터 그림을 완결짓는 데까지는 다 뜻매김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좀 낯설 수 있는데 어쨌든 그림이라는 것을 하나의 완결된 작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꿈을 꾸다 할 때 이 꿈이 동사를 명사화한 동명사잖아요. 현재 진행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꿈이 하나의 명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어로. 그러면은 잠을 자다 할 때도 잠도 하나의 명사로 해가지고 한 번 자고 두 번 자고 셀 수가 있잖아요. 셀 수 있는 걸 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 나뉘어져 있어서 그림도 나누어져 있는 것이고 셀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똑 분절돼가지고 하나로 셀 수 있는 것들을 명사라고 한다면은 그림도 비록 동사적인 동명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낱말이지만은 작품으로 완결된 것으로 이해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긋는 거 말고도 묻히고 벗기고 뿌리고 찢고 쌓고 덧고 뭐 하는 수많은 방식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기의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기의 방법은 연필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거죠. 수많은 방법이 가능하고요. 뒤로 가면 이제 AI로 그리는 것도 가능하구나 이것도 좀 이해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좀 더 발전해가지고 그리움이라는 낱말이 이제 탄생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낱말이 언제부터 쓰였는지는 모르겠어요. 15세기에는 쓰였는데 뭐 제 생각에는 그 이전부터 쓰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이 기록이 없다 보니까 언제부터 쓰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리움도 그름이라는 현상과 관계가 깊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불꽃이 타올랐어요. 보고 싶은 마음에 불꽃이 타오르면 뜨거워지고 근데 이분이 여기 없으니까 못 보잖아요. 보고 싶은데 못 보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속이 달아오른다? 보고 싶다라는 이 그리움이라는 것은 보고 싶음이 자꾸 커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그리움도 그리다와 똑같이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다만 내 머릿속에다 그릴 수는 없잖아요. 무슨 연필로. 그래서 마음이 마음에다 그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마음이 마음에 그리는 그림. 이것은 그리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보너스이고요. 자, 그림이라는 것을 현대 이 이론가들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누구는 그림의 기본은 기초 소멸을 한다. 그 어떤 때는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림에서 언제나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것은 뭔가? 그건 나만의 세계라는 것이고
뭐라 말하는 내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그림을 그린다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설명해 놓은 말이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세계, 이야기. 그게 도대체 뭔지를 아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니까 답답해요. 아니, 월드 하면 다 이해하나요? 세계라고 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건가요? 저게 오히려 더 아포리아. 갑자기 아포리아, 이제 길이 끊겼다 이런 뜻인데, 그래, 그림의 기본이라는 게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거지. 근데 세계가 뭐지? 하고 물었더니 길이 끊겨버렸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실마리도 없고. 그래, 맞아. 나만의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야. 그런데 이야기는 또 뭐지? 또 끊겼어요. 그러니까 톡톡 끊어놓고 이것이 그림의 기본이다라고 강조를 해요. 답답하죠.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밑에 그리는 그림을 더 열심히 보게 됩니다. 설명보다도. 이게 이제 오늘날 한국이 지금 직면해 있는 현실이야. 뭘 하는지는 아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를 자기 말로 설명을 못 해내는 답답함. 그러니까 자꾸 다른 말로 넘어가고 또 다른 말로 넘어가고 그러는데요. 기본이라는 말은 바탕이라는 뜻입니다. 바탕. 우리가 이제 봄에 씨를 뿌리는 장소가 있는데 그 밭이죠. 그걸 파가지고 씨를 뿌리면 자랍니다. 이게 바탕입니다. 바탕은 받아들이는다는 뜻이고요. 어떤 것을 심을 수 있고 심으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림의 바탕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림의 바탕이 손가락이겠어요? 붓이겠어요? 아니면 종이겠습니까? 그림의 바탕이라는 것은 결국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그림의 바탕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이걸 왜 그리려고 했는지, 하필이면 왜 이걸 그렸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내는 게 나의 세계거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걸 어떤 이야기 속에 담아낼 것인지, 맥락이죠. 컨텍스트라고 하는 이 그림이 여기서 그려지는 나의 이야기와 사물의 이야기, 또 이것을 구경하실 관객의 이야기들이 모여서 한데 아우러지는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바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탕이 없으면은 아무리 멋있는 그림을 그려놔도 그냥 그것은 그림 흉내를 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림과 그리기를 구분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엄밀하지 못한 거죠. 그림은 제가 결과라고 강조를 계속 드렸죠. 그러면 이 무엇의 결과냐? 기의 결과죠. 그러니까 기하고 그림은 별개다. 물론 연관이 깊지만은 다른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박리엔이라고 하는 이 애가 11살인데 이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 걸 보면 그리기가 뭔지를 정말 잘 보여줘요. 저 그리고 수박튀김이에요. 애동한 공이에요. 눈에 있는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흘러내려서 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리엔이가 엄마나 이제 주변에서 야, 너 저 그림 그리기 대회 좀 나가라, 이런 압박을 많이 받았어요. 얘는 공포스러운 거예요. 이 대회에 나가서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나. 나는 그냥 그림 그리는 게 좋아가지고 그 자체를 즐기고 있는 싶은데 자꾸 너 그림 잘 그리니까 대회 나가서 뭐 수상 좀 하면 어떻겠니. 얘가 공포스러워. 그림 그리는 걸 공포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미술 시간에 그림을 못 그려요. 이 한국의 이제 이 그림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나의 세계를 짓는 거다. 나의 이야기를 짓는 거다. 이렇게 이해한다면은, 거기에 경쟁이라는 것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을 지나치게 하나의 그림이라는 것을 경쟁의 도구로 잡고, 삼아 오는 거죠. 학교 가면 더 심해지고요. 그림과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보시고요. 요건 제가 작업을 했던 작업인데, 세컨드 위켄드라는 이제 그 그룹하고 같이 했던 작업인데, 필기구의 역사라는 인포그래픽스입니다. 이 안에 보면 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전지 크기의 큰 그림인데 원래는 여기는 담을 수가 없어 좀 짧은데요. 필기도구의 역사라는 중요한 그 부제를 이제 달았는데 이걸 이제 그리려면은 전 세계에 있는 필기도구의 발전 과정을 전부 연구를 해야 돼요. 역사 순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부터 계단을 올라가 가지고 이제 쭉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옛날로부터 해가지고 현대까지 어떤 필기 도구가 사용됐는지를 설명하는 한눈에 보는 인포그래픽스입니다. 한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너무 많은 정보를 넣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흙 점토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를 하나의 그림 그리기 또는 필기 글쓰기의 도구로 보고 그걸 순서대로 역사적인 순서대로 적어준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아까 이제 그림 그리기라는 것을 집짓기하고 비교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그럼 무엇을 그리는 것인가? 이것도 이 설명은 아주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대상이란 말을 원래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번역어로 이제 우리가 쓰기 시작한 낱말인데, 마주할 대자로 썼고, 상형, 상징이라는 뜻으로 이 코끼리 상자를 쓰고 있는데요. 요거는 코끼리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있는 어떤 마주한 어떤 것이라는 뜻인데, 이런 번역어는 좋은 번역어는 아닙니다. 우리의 그 해석을 좀 그르칠 수 있는 건데, 이것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object이라는 것은 subject과 짝을 이루는 맞장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subject을 알아야만 object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남자를 이해하면 여자를 잘 이해하는 것처럼 밤낮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subject을 우리가 이제 주체, 주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sub는 밑바탕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이제 바탕, 밭을 떠올리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인가 받아들이고 키우고 자라고 해가지고 뭐 산출해내는 능동적인 행위를 하는 게 이제 바탕이었잖아요. 서브젝트, 밑에 놓여 있는 것, 밑에 놓인 것이 서브젝트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바탕이 되는 밑바탕이 있고, 이 밑바탕과 맞은 바탕이 있다는, 둘 다 바탕은 바탕이야. 근데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마주보고 있는데, 밑에 놓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마주 놓인 것 중에 밑에 놓인 것이 모든 것의 기초가 돼가지고 거기다 무엇인가 계속 쌓아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서브젝트는 하나이고요. 반면에 오브젝트는 무한대로 많습니다.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죠. 밑바탕이 하나 있고 그 밑바탕 위에 수많은 맞은 바탕들을 갖다 놓을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가 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이제 인터 서브젝트라는 건데요.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둘, 셋 많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인류는 81억 명쯤 되는데 81억 명이 그러니까 모두 서브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너도 서브젝트, 나도 서브젝트이면 우리 모두 서브젝트. 그래서 이때 이제 인터란 말을 쓰는데요. 인터는 뭐뭐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브젝트 가운데 하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서브젝트 가운데 하나, 나도 서브젝트 가운데 하나. 이걸 표현하는 것이 인터 서브젝트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만 이해하시면은 지난주에 이제 제가 강의 드렸던 이제 보는 것은 언제나 알아봅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알아봄이라는 것은 사람은 한 99%는 알아보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아서 덮쳐보기 때문에 이 알아보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알아봄이라는 관점을 중시하다 보면은 오브젝트라는 거는 그 자체로 있는 오브젝트는 불가능한 거예요. 언제나 이미 나에게 해석되고 나에게 받아들여지고 여겨지고 나에게 주어진 한에서의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엇을 그리는가 이것도 좀 시간 관계에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요것도 이제 인포그래픽스인데 이거 2017년에 제가 만든 건데요.
요게 이제 그 유럽의 브루타뉴, 바스코, 옥시타니아, 코르시카 이 네 개의 국가가 다른 말을 써요. 말이 달라요. 이제 말만 다른 게 아니고 문화도 달라요. 또 인종도 달라요. 요 네 개의 국가들이 서로 다르면서도 교류를 열심히 잘 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이 말이 갖고 있는 힘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들을 요 밑에 보면 이제 다양한 설명들을 빼곡히 적어놨는데 원래 이건 걸개 그림으로 엄청 크게 그린 거예요. 자, 이걸 보시면 이제 그림의 아주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파엘로 산치오라는 이제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이제 화가인데요. 이분이 이제 교황의 이제 요청으로 4개의 그림을 그린 걸 아주 유명하죠. 철학, 법학, 신학, 예술 이런 서명의 방이라고 하는 그 방에다가 이제 그렸는데 왼쪽에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아테네 학당이라는 철학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그림의 내용은 주제는 진리를 향한 이성적 탐구입니다. 근데 여기 그림에 보면은 여기 이제 여기 이 하늘로 이렇게 손가락을 치고 있는 사람이 이제 플라톤, 티마이오스라는 그 책을 들고 있습니다. 무주론이라는 책이고요. 하늘을 보라 이런 뜻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인데 땅을 가리키고 있죠. 그가 들고 있는 책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입니다. 아니야,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봐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이제 완전히 서로 상반된 그런 철학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맨손으로 책이 없는, 가난해서 책이 없는 소크라테스는 청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뭔가 판타레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흐른다라는 말로 유명해진 헤라클레이토스가 사색에 잠겨서 모든 것은 흐르는 거야 라고 스스로 이제 고민하고 있는 모습 등등. 나중에 한번 이 PPT를 잘 내려 받으셔가지고 여기에 그 라파엘로 자신도 그려 넣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보니까 자기의 세계와 서양의 세계를 그려 넣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사람은 플라톤이고 이렇게 이런 사상을 피력했고 이 그림을 읽어낼 수 있으면 이 안에 무한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이야기였던 거죠. 근데 어떤 이야기냐? 그 세계를 담아낸 이야기. 그러니까 세계와 이야기는 분리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것을 말로 해줄 것이냐 아니면 그림으로 해줄 것이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아테네 학당에서 제가 눈에 딱 띈 게 뭐냐면은 피타고라스인데요. 피타고라스가 뭔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흑판에다 뭔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분석해서 보니까 이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이제 유명한 그림이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여기 그 음악에 그 오음계, 그 으뜸화음 이것을 계산해내는 수학식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피타고라스는 수학자인가요? 철학자인가요? 아니면은 화성학자인가요? 음악가인가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사실은.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스는 예술가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등등. 지금 논의의 핵심이 뭐냐면, 그림이라는 이 개념을, 단순히 연필이나 또는 붓으로 그려진 내용으로, 결과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그려진 세계와 그 세계에 담긴 이야기와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풀어내는 이야기와 이야기들의 만남, 이렇게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요거 제가 이제 이경복 선생님과 이제 올해 인연을 맺어가지고 2017년부터 아마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선생님 작품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저를 이제 스튜디오로 초청을 해가지고 본인의 작품들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몰래 사진을 찍었어요. 아마 본인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찍어온 건데 젊은 이경복이라고 쓴 게, 이경복 선생님이 이제 공공미술을 하셨지만은 그
예전에 보면은 걸개 그림이라고 해가지고 데모할 때 이렇게 크게 이제 이런 식의 그 민중 가요를 부르듯이 이런 데모하는 학생들의 이제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뒤에 큰 걸개 그림들을 그리잖아요. 그런 걸 그리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미술 쪽으로 쭉 빠지시게 됐는데 젊을 때는 이게 도시인이란 말이에요. 도시인. 도시인들이 뭘 하고 있어요? 다 도둑놈처럼 보이는데 살기 바쁘고 저마다 그냥 뭐 황망하고 소시민이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가지고 저마다 방황하는 모습을 그려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막 싸우고 있어요. 드자비를 하고 있고 너 죽고 나 살자 이러고 있는 거죠. 이제 민중들의 삶을 처절하게 그려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익명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가져다주는 군중 심리에 갇혀버린 개인의 소멸 이런 것들을 잘 그려내주고 있는 젊은 이경복. 근데 그 뒤에 이제 좀 변신을 하시더라고요. 변신을 해가지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경복 선생님 제가 복쌤이라고 그래요. 복쌤 줄여서 복쌤. 복 선생님인데 복쌤이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것도 되고 그래서 복쌤인데 뵐 때마다 참 놀라우신 분인데 제가 직접 보진 못했고 사진으로만 봤어요. 근데 이 그림을 딱 보면 누군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저 그림이 어떤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는 거를. 여기 보면은 휴대폰은 챙겼어? 이런 말이 나와요. 호랑이가 그런 말 해줄 리가 없잖아요. 옛날 옛적에 살던 호랑이가 어떻게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야 너 휴대폰은 챙겼니? 하고 물어봐 준단 말이에요. 이웃집 사는 호랑이. 우리의 삶이 옛날 이야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거죠. 호랑이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공공미술이라는 형태로 해서 우리 삶을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과정으로 가시다가 또 한 번 새로운 길을 접어 들으셨는데 2015년에 이한열 기념비를 만드는데 뭐 결과를 보시면 이제 뭐 이상하게 기념비라고 하면은 그 무슨 이순신 장군 이런 조형물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조형물이 없어요. 그래서 숫자가 잔뜩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숫자만 잔뜩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걸 뭐지 하고 알고 싶은 사람은 이 숫자를 탐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인지 그림인지 또는 조각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여러 가지가 복합된 그래서 그림이라는 것을 집으로 이해하시면 쉽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집에 현관문도 있고 안방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옥상도 있는 거야. 집은. 그럼 이 그림을 집으로 이해하면 이것도 전부 우리는 그림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요즘은 이런 식으로 소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드로잉 연습하기인데요. 자기 손을 1000번쯤 그렸다고 합니다. 정말 잘 그려요. 어떤 손 자체를 잘 그리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드로잉을 연습을 합니다. 그 세계와 이야기라는 개념이 빠지잖아요. 물론 거기 있지만은 그 이야기 속에 담긴 건 저는 1000번 그렸어요. 1000번 그려서 빨리 그려요. 그게 이야기에 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무 초라하잖아요. 제목이 좀 이상해요. 비온 뒤 해놓고 가로 열고 맑고 발랄한 청춘 남녀에게 축복을. 누굴 본 거죠? 비온 뒤에 두 남녀가 이제 어깨동무하고 가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고 김진현 선생님이 좀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인데 습작을 여러 개 해가지고 마지막 작품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보는 순간 발랄함이 좀 느껴졌어요. 저는. 그리고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우산을 들고 와서 이렇게 둘이 쓰고 다니다가 비가 그쳤는데 붙어 다녀요. 이제 우산 안 써도 되는데 또 하나는 이것도 저는 상당히 와닿았는데 우산동 그 청소 노동자 제이씨 정말 그 모습이 떠올라졌어요. 청소 노동자의 모습이 리얼하게 와닿고 저분은 새벽에 등등 해가지고 쭉 이야기가 저는 이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몇 가지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공공의 세계를 그리는 겁니다. 그림의 종류가 그리기 연습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삶을 그리죠. 김진열 화백은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 어깨 동무하고 다니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지역의 미래를 그린 겁니다. 여기 지금 사실 폐허가 된 그런 도시였는데 이 그림 하나로 500만 명이 1년에 방문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건 이제 조형물이긴 한데 이거 왜 제가 그림이라고 말하려고 하냐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탄생이 됐습니다. 그럼 이런 하나의 그림을 통해 가지고 지역을 새롭게 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가면은 사람들은 오직 저것만을 갖고 찍으려고 그래요. 제가 다른 사진들을 봤더니 전부 요 앞에 가가지고 팔 벌리고 찍는 사진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그 지역을 제대로 그려낸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종류의 그림입니다. 꽃을 눌러가지고 만든 작품인데요. 제목이 너희를 담은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아픔을 그렸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 눈물이 나요. 그냥 정말 아픔이 느껴집니다. 아픔을 정말 그렸어요. 근데 누가 이걸 보고 아픔을 그렸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걸 집으로 보면 이 안에는 꽃다운 청춘, 고통받는 부모, 그리고 참사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는 아픔이 정말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제 때 발표가 된 논문인데요. 그다음에 자연을 그리기도 합니다. 지금 겸재 정선을 좋아하는데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러기보다는 자연을 자연답게 그려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금강산인데 금강산을 정말 금강산을 보고 그리셨으니까 정말 리얼하죠. 이건 제가 좋아하는 그 김종구 작가님이신데 FE라는 호를 제가 붙여놨어요. 이분이 쇳가루로 작품을 만드는데 쇳가루의 화학 원소가 FE잖아요. 그래서 이제 FE라는 이제 그 예명을 붙여드렸는데 FE 공중산수라는 방식으로 아주 키워서 보면은 쇳가루를 덧대고 해가지고 이렇게 불뚝 튀어나와 있고 엄청 무겁습니다. 쇳가루가 지금 녹이 슬고 있기 때문에 점점 검어지고 있죠. 시간이 가면 더 검어지는 성격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과 전혀 반대되는 형태인 쇳가루.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탱크를 갈아가지고 산수화를 그려요. 그러면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무기를 갈아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산수화를 그린다. 아주 묘한 패러독스를 낳는 그런 그림을, 그러니까 두 세계를 나란히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집이, 새로운 종류의 집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2021년에 실제로 작업을 했던 건데, 잠깐만 보시면, 글자입니다. 요즘은 새로운 종류의 그림이 나온 거죠. 뭔가 그림을 그리고 찍고 없애고 다시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이 그림인가요? 아닌가요?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개념은 대단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마치 실제 사물처럼 느껴진다. 이게 버추얼 리얼리티입니다. 리얼하다는 것을 우리가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실제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복숭아 맛이 났어요. 그럼 리얼하다고 합니다. 뺨을 한 대에 맞았더니 얼얼해요. 리얼해요. 이런 거, 얼얼함, 복숭아 맛이 남, 이런 거, 뜨거움, 이런 것들이 리얼한 거예요. 물론 실제 하는 거지만은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말로 이제 옹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가짜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런 뜻입니다. 리얼이라는 것은 진짜로 일어난 것이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는 거는 사라지지 않는 반면에 맞아가지고 얼얼했다가 좀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얼얼함, 이것이 바로 리얼입니다. 그걸 얼얼함의 성격, 이것이 리얼리티인 거죠. 그러니까 사라질 수 있는데
느끼는 그 순간에는 실제하는, 느낌을 통해서 실제하는 것, 이것이 리얼리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버추얼이라는 건 뭐냐면 빌려왔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없는데 빌려왔어요. 그래서 마치 없는데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상황. 아무튼 좀 어려운데, 컴퓨터 안에 들어와 있는, 가상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런 팔레트 등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은 아마 대충 이런 걸 겁니다. 뭘 잘 보시면 좋으냐면은, 초상화를 그린 한국의 작가들을 작품을 쭉 보여줄 거, 시대순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왼쪽 얼굴을 더 많이 그렸는지, 오른쪽 얼굴을 더 많이 그렸는지, 전면상을 더 많이 그렸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태가 좀 좋지는 않은데 크게 보여주면 좀 나은데, 이렇게. 자, 측면상이냐 정면상이냐, 왼쪽 얼굴이냐 오른쪽 얼굴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많이 논의합니다. 잘 보면 대단히 잘 그렸습니다. 사실은 기품도 느껴지고 아주 세밀하게 그렸습니다. 실제로 이 초상화를 진품을 본 적이 있는데 놀랍게 세밀하게 그렸어요. 연도별로 이렇게 쭉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왼쪽 얼굴이 많습니다. 근데 왼쪽 얼굴이 왜 많을까? 왼쪽 얼굴이 이제 우측 뇌가 관장하는 건데, 우측 뇌는 감정의 뇌입니다. 성격의 뇌. 감정이 잘 드러나는 게 왼쪽 얼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밝고 슬프고 이런 감정을 그리고 싶을 때는 왼쪽 얼굴을 많이 그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로봇입니다. 자, 얼굴을 만들어가고 있죠. 얼굴을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다라는 이름의 그림을 그리는 로봇입니다. 이렇게 옷까지 입혀놨죠. 근데 이 아이다가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비슷한가요? 자, 그럼 이제 자기 손으로 그렸는데, AI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제 그림을 그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손. AI는 손이 없어요. 아이다는 손이 있어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에 빠졌어요. 이거 그림은 맞는데, 그림을 짓긴 했는데 그럼 그린 거냐 아니냐, 이게 이제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한번 보시죠. 렘브란트 프로젝트라고 널리 알려진 이제 프로젝트인데, 렘브란트의 작품들을 모두 머신러닝, 딥러닝 시켜가지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프롬프트에다 명령어를 쭉 줬습니다. 이런 남자를 그려봐. 렘브란트 풍으로 그리면 돼 하고 명령을 줬어요. 그랬더니 자, 그 명령을 수행해가지고 그림을 하나 그려줬습니다. 그리고는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그림을 걸었습니다. 이게 그 그림이에요. 그럼 이거를 AI가 그렸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는가요? 아유, 참 이건 이제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린다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저게 그림이냐 아니냐, AI가 그렸느냐 아니냐를 판별할 수 있겠죠. 자, 그림의 중요한 특징 중은 작품, 집이다라고 결과물로 이해하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그림,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그리기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은, 그리기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방법이었구나. 그럼 다른 방법으로도 그림을 지을 수 있겠네. 근데 그리다라고 쓰기 좀 어렵고, 이때는 그림을 지을 수는 있겠구나. 그러면은 그림이라는 집을 짓는 방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건 그리기인데, 뿌리기도 있고 뽑기도 있고 찍기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그림을 지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뭐 그리기만으로 그림을 짓는 건 아니니까 혹시 AI라는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그림을 지으면 그 지어진 것을 우리가 그림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음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그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림은 일단 사진이 아닙니다. 사진과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 거죠. 그림은
보이는 바를 그어서 이어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점을 찍듯이 점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점들을 이어나가야 된다. 사진은 전체를 그냥 박는 거죠. 찍는 거죠. 사진은 찍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야, 그럼 이 그림, 사진과 그림이 정말 다른 거냐? 이것도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결과물로 보면 사진과 그림이 구분할 수 없어요. 결과물만 보면. 그 세묘화, 아주 정밀하게 그리는 그림을 보면 사진인지 그림인지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그립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쨌든 그 중요한 거는, 그림은 사진기가 보는 게 아니고 적어도 사람이, 그리는 사람이 또는 그리는 로봇이 그에게 보이는 바를 그려야 된다. 이게 보이는 바라는 게 첫 번째군요. 그리고 이것은 보이는 바는 받아들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보는 자가 어떤 것을 자기에게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것을 그리는 도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리는 도구가 있다면은 종이라든지 또는 물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있어야 되겠죠. 그리는 도구에 해당되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리는 도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요. 보이는 바가 있고 그리는 사람, 그린 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가 그 도구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그렸을 때 이 그리기를 포함하는 점을 찍거나 또는 찍거나 또는 받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낱말이 하나 필요해요. 요거를 저는 이제 나타내기라고 일단 썼습니다. 이건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리기라고 계속 이해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기를 넓게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기인데 그리기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하고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사진을 찍을 때는 이걸 찍다라는 말은 원래 이제 딕다인데 딕다. 발을 딛다 할 때도 쓰이는 말인데요. 발을 딛는데 그럼 뭐가 묻어나잖아요. 이게 찍는다는 것은 도끼로 나무를 찍을 때 일어나는 건데 딱 찍으면은 쪼개집니다. 근데 쪼개져가지고 뭔가 묻어나와요. 이게 이제 찍음이에요. 뭔가 공격을 해가지고 찔러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짜개지면은 묻어나는 게 없는데 딱 찍어가지고 뭔가 묻어나서 가져오면 그게 찍음이라는 낱말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종이를 가지고 박는 것도 찍음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뾰족하지 않아가지고 찢고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뭔가를 묻혔잖아요. 그러니까 묻히는 것이 전부 다 찍음의 한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는 찍는 거니까 점을 이어서 그리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기라는 색칠하는 것도 면을 나눠서 큰 점으로 찍었다. 그러면 이것도 그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큰 점을 찍어서 연결했으니까 이것도 그리기라고 할 수 있을 테고, 잉크를 뿌리는 것도 잉크젯, 이것도 그리기라고 할 수 있겠고, 조금 더 나가면 사진기를 사진을 여러 개 늘어놓으면 그걸로 파노라마식 사진을 찍으면 한 장이 점이라고 한다면은 점점점 이어서 커다란 화면을 그려내면 이것도 그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모르겠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이제 그림이라는 이 개념을 고수해야 되는가? 이런 또 의문도 좀 들어요. 그래서 그림이라는 것, 그리기는 그냥 드로잉 정도에서 제한적으로 쓰고 좀 다른 말을 쓰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인데요. 오늘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강연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다라는 이 낱말은 그름에서부터 비롯됐다.
그 그음이라는 것은 결국 긋는 행위와 연결되는데 하나하나 점을 찍어서 점을 이어서 선을 이어서 면 이런 식으로 그어 나가서 이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리기의 기본 특징을 설명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그리기를 확장해 보니까 그리기라는 것이 결국 그림을 짓는 행위라고 한다면은 그림을 지어내는 이 다양한 종류가 있더라. 그럼 이 다양한 종류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게 이제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이었어요. 컴퓨터로 분명히 그림을 그린다고 말할 수 있는데 컴퓨터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은 손으로 그린 그림하고는 달랐어요. 그래서 이걸 그리기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 그리기라는 말을 버릴 수도 있을 테고요. 또는 그리기라는 말을 좀 확장할 수도 있을 테고 또는 이 그리기라는 말을 포괄하는 더 큰 말로 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로 나타내기라고 했는데 낯이라는 건 얼굴이라는 뜻도 있고요. 밝음이라는 낯도 있는데요. 빛 가운데 내보이는 것이 나타냄입니다. 그 눈에 보이게 해주는 게 기본적으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린다는 것을 확장적으로 이해하면 저마다에게 보이는 바, 이걸 세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마다에게 보이는 바를 그림의 다양한 도구들로서, 여기는 AI까지 포괄이 됩니다. 그리개로서 가장 넓은 개념으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는 일이다. 이렇게 뜻매김을 할 수 있겠다. 두 번째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